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제안을 담은 베를린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ICBM 시험 발사로 한반도의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더욱더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네, 과연 이번 선언이 남북 관계 돌파구로 작용할 수 있을지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장광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그리고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두 분도 보신 대로 문 대통령이 크레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이른바 베를린 구상에서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이런 전제를 달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일단 자신의 육성을 통해서 직접 그 정상회담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보실 때 실현 가능성 어떻게 좀 보시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글쎄요, 당장 어떤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가타부타를 얘기하기보다 일단 이런 엄중한 상황, 네. 미사일을 이제 쏘고 또 미사일도 그냥 미사일이 아니고 대륙간 탄도탄, 예. 그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이거 대륙간 탄도탄이 완성됐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 있고, 예. 또 이제 그 전반적인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문맥을 쭉 보면은. 이 북한이 핵 도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은 예. 이 더욱 강한 압박과 제재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예. 그러나 다시 한번 북한한테 정말 평화의 길, 대화의 길을 촉구한다는 그런 어떤 간절함이 사실은 좀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이 당장 했던 실현 가능성보다는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어떤 비전과 구상을 베를린에서 이 어떤 우리 남북한과 국제사회의 어떤 천명한 그런 어떤 의지의 표현이다. 우선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 실현 가능성은 사실은 지금과 같이 이 안보 상황이 이런 상황 속에서 당장이야 실현되겠습니까만은 그런 어떤 어떤 대화의 어떤 이 물꼬를 틈으로써 새로운 길을 한번 북한에게 모색해 보라라고 하는 그런 강한 대통령의 촉구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또 문 대통령이 4가지 제안도 했잖아요. 그 네. 내용을 좀 보면 첫 번째가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고, 그리고 평창 올림픽에 북한 참가, 또 휴전협정 64주년이 되는 7월 27일을 기해서 군사 분계선에서의 분쟁이나 이런 것들을 일시 중단하자, 또 남북 당국 간의 접촉과 대화를 재개했으면 좋겠다. 이 내용들 다 보면 역시나 좀 대화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북한이 이에 호응할지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이 호응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제 대통령이 이러한 몇 가지 제안을 할 때 그 예. 제안에 대한 큰 원칙의 방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 군사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비정치인 분야에 대해서는 하겠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 이것은 나름대로 이렇게 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고 또 북한의 입장도 나름대로 감안한 이런 제안들이 아닌가 보여지고 특히나 이제 2가지 관점에서 보면은 첫 번째 이산가족 상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북한도 나름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2가지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이산가족 상봉 관련해 가지고 북한이 전제 조건으로서 그 12명의 여종의원 이걸 갖다가 소환해라 했습니다. 이러한 소환이 없는 상태에서 이산가족은 없다. 이산가족 상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 장애물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적어도 이산가족 상봉을 하려면 아마 지금의 상황에서는 금강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금강산 관광 사업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박양재 씨의 3대 조건 충돌도 있겠지만도 또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서가도 대북 제재 여기에 조금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장애물이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예. 그러나 이와 반대로 지금 이제 군사 분계선에서 군사적인 적대 행위를 중단했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미 남북 간의 육사 합의서에서 우리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서해상에서의 이 우발적인 무력 충돌 또 그리고 판문점이라든지 이런 비무장지대 선전수는 제거 이런 게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난해 이 북한의 제7차당대 이후에 이런 남북 간의 긴장 완화 또 그리고 이런 적대적 행위 중단을 위한 북한에서 남북 간의 접촉을 제한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이런 이 비무장지대에서 군사적인 적대의 중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나름대로 호응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경제 이외에 네네. 핵 분야에 있어서는 우린 미국과 얘기할 거다. 너네는 빠져라. 이런 그 스탠스를 취해왔기 때문에 이른바 뭐 통미봉남 전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 베를린 구상에 대해서도 똑같이 취한다면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좀 애매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물론 이제 그 북미 통남이라든지 이제 우리를 제치고 소위 코리아 페이싱이라는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제 이런 점에서는 지난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워싱턴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서도 소위 운전대를 먼저 잡겠다. 남북 관계 주도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예. 거기에 대해서 한국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그 한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처리해 나가는 것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내지 지원을 확보한 것으로 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번 선언도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아까 잠깐 이제 그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 선언 중에서 예. 북한에게 이제 그 7월 27일 날 정전협정 64주년 계기로 소위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하자. 예. 이것은 제가 볼 때 뭐 적대 행위 자체를 중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겁니다. 또 북한에서도 호응해 올 가능성이 우리 양 교수님 말씀대로 가능성이 있는데 단지 예. 이제 우리 언론에서 너무 앞서서 마치 그것이 지금 그 지난번 2년 전에 있었던 꼭 2년이 됐습니다. 2년 전에 있었던 목함지뢰 사건으로 인한 지금 그 우리가 이 심리전을 중단했다가 다시 작년 1월 달 이후에 이제 그 4차 핵실험을 함으로써 이 심리전 활동을 재개한 거거든요. 그런 것을 먼저 마치 이렇게 뭐 이렇게 선심 쓰듯이 그만두는 듯한 이런 어떤 뉘앙스를 가진 표현과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어떤 방안을 갖다가 강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그 실무회담을 거쳐서 북한이 회담을 호응해 온다면 회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화가 돼갈 것이다. 그리고 그래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그 심리전 수단뿐만 아니고 사실은 지금 남북 간 대화의 통로 자체가 막혀 있거든요. 예. 이 어떤 군사 회담을 할 수 있는 통신선이라든지 전화라든지 심지어 그 이 군사 회담에 관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판문점에서의 통로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것을 우선 이 자연스럽게 다시 재개하는 이런 것이 하나씩 되어서 신뢰가 형성되는 그런 것이 선행이 된다면은 좀 더 이 밝은 어떤 그 환경이 개선 구축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미국의 반응도 좀 궁금합니다. 예. 미 트럼프 대통령은 나쁜 행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혹독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군사적 카드를 꺼낼지 많은 고심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이제 우리 장 실장께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는데 특히 이제 대통령께서 평화라는 큰 틀 속에서 이제 이산가족이라든지 또 이 군사적 인서로 이 뭡니까 나름대로 이 반대하는 이런 것을 중단하자고 했잖아요. 적대 행위를.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려면 이제 국방부에 대해서 국방부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군사 실무회담을 제안해야 될 것이고 또 대통령이 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으로도 이산가족 하려면 적십자 회담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가장 기본이 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판문점 연락사무소의 복원과 서해 동해선 군사 통일선 연결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충분히 감안을 했을 건데 이것이 대통령의 선언이다 보니까 그런 구체적인 것은 빠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대통령의 이런 그 정책 방향에 대한 이행 차원에서 조만간에 국방부, 통일부 뭔가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이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이번에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가지고 뭐 나쁜 행동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 북한과 미국 간의 대립과 대결 상태에서 주고받는 말폭탄은 수십 번 전쟁을 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부시 행정부 시기하면은 주로 뭐 북한에 대해서 악의 축부터 시작해가지고 피거미 또 그리고 북한은 좀비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제국주의 뭐 악마의 뭐 이 굴이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물론 한편으로는 나름대로 북한의 나쁜 이미지 뭐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도 그만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한계에 도달했다. 이 반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은 이제 일례로 우리가 유엔 안보리 정신에 토해질 때 북한에서
소위 말해서 이런 그 인공위성이라든지 장거리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시험 발사에 대해 가지고 군사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토대가 없습니다. 유엔 안보리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네. 혹시 그거를 하려면은 유엔 안전보장 이상에 안보리에서 결의를 다 해야 됩니다. 혹시나 한다면은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는 할 수 가능하겠죠.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 군사적인 제재에 운운하는 것은 내 생각으로 미국도 말은 할지 몰라도 실제 행동하기까지 어렵다 생각되고 예. 더 중요한 것은 군사적인 행동이 있어가지고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항상 실장님 외과 의사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외과 의사들이 환자 수술하면서 제일 걱정하는 것이 수술 환자의 후유증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제 혹시 미국이 선제 타격, 예방 타격하면서 군사적 행동을 했을 때 이런 그 이 한반도에서 인명 피해라는 후유증 이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예. 또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을 지금 보시로 시진핑 주석이 북한하고 혈맹 운운을 했잖아요. 그런 차원을 봤을 때 아마 그만큼 북한의 행동이 나쁘다. 참 이것이 뭔가 다른 방향 가야 된다. 이런 의지의 표현은 좋은데 실질적인 군사적인 행동 운운하는 것은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 그 외과적인 수술,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당장 시행을 한다는 것은 성공 가능성보다도 그것이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서 사실은 실행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그걸 북한도 알 거 아니에요? 북한도 알고 있고 예. 그다음에 또 미국의 국방장관이 매티스 장관도 어젠가 오늘 TV에 나와서 사실은 뭐 이런 그 미사일 실험을 했다고 해서 당장 전쟁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소위 미국의 가장 외교적 강경한 대처를 강조하기도 했죠. 예, 하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그 틸러슨 그 국무장관이 얘기했던 소위 말해서 일단은 그 외교적인 어떤 그 압박 이를테면은 지금 김정은의 비자금을 바짝 조을 수 있는 이 노동자 송출에 관한 사실 그것이 지금 제일 지금 크게 지금 돈이 들어간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소위 그 세컨더리 보이콧 문제. 그리고 이제 그 중국을 통한 어떤 원유의 이 중단. 송유관 차단 같은 그러나 송유관 중단은 아마 실제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어떻든지 좀 제한 급소를 통해서 북한에게 좀 압력을 더 강할 수 있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미국이 주도해서 보다 좀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군사적 압박 소위 그 어떤 외과적인 수술 문제도 제가 볼 때 이것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것이 이 보관에 두고 있는다. 점점 그 어떤 명분을 축적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북한이 계속해서 이런 행동을 할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예를 들어서 핵을 완벽하게 실어서 지금과 같은 지금 어제 그저께 쏜 미사일에 대해서 사실 국방부도 완벽한 ICBM 성공이라까지는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군사적으로 진보가 돼서 계속 시험을 더 할 경우에는 그런 외과적인 수술 그 문제도 사실은 전혀 배제할 미국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번 이 사태를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사태로까지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이건 좀 어떤 이야기입니까? 글쎄요, 그 쿠바, 북한, 그 미국의 관점에서 이 쿠바와 북한은 상당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쿠바는 첫 번째로 뭐냐면 미국의 턱 밑에 있잖아요. 그러나 북한은 미국과 거리가 10,000km 이상이 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은 이제 북한은 핵무기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쿠바는 핵무기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쿠바의 미사일 위기 상황에서는 그 뒤에 조종하는 소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조종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북한 자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 위기상 그만큼 미국 입장에서 북한 ICBM 발사에 대해서 임박한 위기, 위험, 이에 대한 인식은 62년 쿠바 이 미사일 사태하고 비슷하지만도 실제적인 처방,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차이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어쨌든 핵 부유를 하면 안 된다는 국제사회의 이런 간절한 그 경고성 메시지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핵 보유국으로서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이 상황 자체가 지금 모순된 상황인 건데 결과적으로 그 어제 한중 연설에서도 저희가 그런 과정에서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중국 측의 어떤
어떤 설득이라든가 어떤 압박을 얘기하는데 어제 문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만난 자리에서 중국의 어떤 역할을 좀 더 강조했지만 여기서 이제 중국의 본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은 충분히 역할을 했고 북은 혈맹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의미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어떻게 앞으로 또 중국의 스탠스를 저희가 좀 예상할 수 있을지 한 말씀 해주시죠. 이번 그 문 대통령 외교 활동 중에서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성과면 성과를 수 있는 것이 예. 한중 정상회담의 첫 번째 만남이지만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선 뭐 아주 그 초미의 관심사인 사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압력, 예. 또 이에 대한 어떤 해소 문제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상당히 우리 국민들이 전부 관심을 많이 기울였었는데 네. 예상했던 대로 직접적인 논평은 피했습니다마는 서로 간에 할 얘기는 하고 또 조금 더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뭐 그런 차원에서 흔히 얘기하는 구동조니, 이 어떤 그 공감대를 향하여 만들어 가지만은 이견이 있는 것은 남겨두고 또 그냥 남겨두는 것도 아니고 일단 고위급 회담, 고위급 어떤 그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네. 계속 대화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화를 통해서 뭐랄까 이 사드 문제를 양국 간에 좀 더 접점을 찾아가는 그런 데 실마리를 찾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이 북핵에 대한 중국의 태도. 네, 중국의 어떤 그 북한의 혈맹이다. 사실 금년이 이제 우리로 봐서는 중국과 수교를 한 지 꼭 25년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어제 그 시진핑 주석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우리와 25년 동안 이 그런 이제 수교를 하고 이 협력 동반자 관계까지 격상이 됐지만은 역시 중국은 솔직히 북한에 대한 어떤 혈맹의 관계를 갖다가 근본적으로 변한 것은 없다. 이 얘기는 중국으로 봐서는 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할 만큼은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흔들릴 정도의 압력을 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어떤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하는 건 좀 어렵다. 그런 이렇게 볼수 어떤 있겠네요. 우회적인 네. 태도 그리고 지금 뭐 중국으로 봐서 할 만큼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솔직히 그 시 주석이 얘기했던 대로 이것은 중국이 해결할 문제라기보다는 미국이 좀 더 나와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대한 그래요. 중국의 어떤 시각을 갖다가 말씀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한중 정상회담 이외에도 어제는 이제 한미일 3국이 이제 만나서 만찬 회동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사일에 대한 저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함께하겠다라는 공조 의사를 확인을 했지만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과 일본이 여기에 대한 어떤 진전된 대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점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이 중국의 북한한테 헬명 세상 잘 말씀해 줬는데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진핑 주석이 지금까지 헬명 이야기를 잘 안 꺼잡는데 그렇죠. 지금 실제에서 깨닫는 것은 첫 번째로 지난 한미 이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의 동맹을 상당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일종의 맞대응 차원에서 이 북중 간의 헬명이라는 꺼잡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은 이제 그 북한의 ICBM 발사 이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군사적인 옵션까지 가능하다. 이러한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혹시나 이러한 군사적 옵션이 있다면 이것을 지금 포기해라. 왜냐하면은 조중 간의 오협력 조약이 있어가지고 일방이 군사적인 침략을 당하면은 자동 군사 계획중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하면 중국이 그 조약에서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회적으로 대책해주는 그건 하나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직까지 북한은 이 안보적 측면에서 전략적인 부채가 아니고 전략적인 자산이다. 막 이런 것을 좀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은 이제 한미일 간의 여러 가지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뭡니까? 한미 이 정상회담에서 이 북한 핵 문제라든지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공조를 튼튼해야 된다. 또 그리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한미일 간의 정보 교류라든지 군사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 번 더 확인한 계기고 그러나 이 한일 간의 위안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입장 차이 크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이제 일본은 이것은 뭡니까? 정부 간의 거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성결을 해야 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거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다시 재합이라든지 아니면 다시 결렬된 이런 게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여기 대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위안부 합의가 아주 타당하지 않다.
또 이 일본 입장에서는 소년사 이런 끄집내잖아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런 국민 정서와 상당 관계되는 부분이 외교 정치 군사 문제 결부되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또 그리고 국내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분리하는 전략. 그러니까 트랙을 다르게 해서. 그렇죠. 이건 이제 역사적인 문제도 관계되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해결돼야 될 사안이지만도 좀 시간을 갖고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대로 뭡니까? 이런 이제 역사적인 문제와 미래지향적 문제에 대해서는 구분하면서 하겠다고 분명 입장을 밝혔잖아요. 예. 그것이 저는 해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는 한미일 만찬회동이었고 오늘 이제 또 한일 정상회담이 있을 거니까요. 그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좀 더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중부지방으로는 많은 양의 장마비가 쏟아지겠는데요.